2021년 11월 17일 밤 8시 25분 119 종합상황실에 다급한 신고전화가 접수됩니다. 여기 아파트 정문인데 사람이 떨어졌습니다.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곳은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현장을 지나던 주민이 무언가 쿵 떨어지는 소리를 듣자 소리가 난 쪽을 살펴보니 추락해 널브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한 직후 자녀에게 어서 빨리 경비원을 부르라고 지시하며 직접 119에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목격자들은 공통적으로 사람이 추락했는데 아무도 밖으로 나와보지 않아 아마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추락한 곳으로 의심이 되는 그 아파트 동 어디에서도 사람이 나와보질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119 상황실에 신고가 접수되는 바로 그 시각 한 남성의 112 신고 전화도 있었습니다. 사람을 죽였다. 나도 뒤이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 서초 119 안전센터는 추락한 사람을 병원으로 이송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미 심정지 상태로 사망한 상태. 바로 옆에 있는 경찰에 인계를 하게 됩니다. 2021년 11월 18일 언론을 통해 알려진 한 사건. 동거인을 흉기로 찌르고 19층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30대. 서울 서초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31세 남성 김씨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합니다. 언론에 알려진 범행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몇 달간 동거를 했는데 헤어져 달라고 요구해서 화가 나 참지 못하고 이런 일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합니다. 이전에 데이트 폭력 신고는 된 적도 없었고 검거 당시에 술을 마시지도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엔 끝내 밝혀내지 못한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당신이 몰랐던 사건, 서초 아파트 살인사건 범인의 비밀 편입니다. 2021년 11월 19일 오후 2시 23분 영장 실질심사가 시작됩니다. 검색 반팔티에 마스크 차림. 김씨는 가상화폐 투자업체의 대표로 재직하고 있었죠. 혐의를 인정하는가, 범행을 왜 저지른 건가, 직접 신고까지 했는데 왜 그런 거냐라는 질문에 처음엔 입을 굳게 다문 채 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10분 후인 약 3시 14분경 심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 유족분께 죄송하다, 같이 죽으려다가 못 죽었다라는 말만 남깁니다. 그가 말한 범행 이유는 단 하나, 연인이었던 피해자가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11월 17일 오후 8시 30분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비상 계단에서 연인이었던 26세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이어 19층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베란다 바깥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였지요. 이 사건엔 핵심 쟁점이 하나 있습니다. 핵심 쟁점 첫 번째, 이미 사망한 피해자의 시신을 던진 걸까요? 아니면 살아있는 상태였는데 밖으로 던진 걸까요? 흉기를 찌른 순간 이미 사망한 피해자를 19층에서 떨어뜨렸다라고 얘기한다면 행위를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흉기로 찌른 행위, 이미 살인 행위죠. 그리고 19층 베란다로 떨어뜨렸다라고 한다면 사체 손괴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물론 떨어져서 피해자가 사망한 것이다 라고 해 사체 손괴가 적용되지 않다 하더라도 사건은 매우 참혹합니다. 흉기에 찔려 아직 숨이 붙어있는 피해자를 19층에서 떨어뜨렸다는 건 분명 가중처벌 대상 잔혹한 범행 수법이었죠. 이는 부검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부검 결과를 기다리며 경찰은 그를 살인 혐의로 검찰로 송치시킵니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담당 주임검사님은 무언가 석연찮은 정황을 바로 포착하십니다. 경찰이 정리한 자료들을 쭉 살펴보는데 너무 이상했다는 것이죠. 범행 수법, 경위, 그리고 그 과거의 전력이 보통 사람과는 좀 달랐다는 겁니다. 그가 지나가듯이 얘기했던 진술 부분들의 내용에서 한 가지가 판단되었다는 것이죠.
사람을 어떻게 화가 난다고 이렇게 과도하게 칼로 공격을 했으며 살아있다라고 얘기했던 피해자를 어떻게 19층에서 떨어뜨릴 생각을 했을까? 바로 그에겐 한 가지의 정황이 포착됩니다. 마약이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알지 못했던 마약에 대한 내용을 검찰은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인 검사님은 단 하루 만에 대검찰청에 정밀감정을 의뢰하게 됩니다. 결과는 1차 양성, 마약의 투약을 의심한다 였습니다. 바로 대검찰청 DNA 화학 분석과의 결과였습니다. 소변과 모발 감정에서 김씨에게 마약류가 검출되었다라는 뜻이었죠. 그럼 중요한 문제가 하나 결합됩니다. 그가 마약을 한 상태에서, 즉 환각 상태에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닐까라는 문제죠. 결국 검찰은 이 내용을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마약류 투약 및 그 효과가 범행에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없었고 이걸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이 내용에 대한 결과, 즉 경찰의 내용을 기다리며 검찰은 기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오지 않았지요. 그렇게 시작된 재판이었습니다. 2022년 1월 27일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김씨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지요. 단 한 가지만 제외하고요. 자신은 2004년부터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 있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었다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그리고 사건 전날부터 40시간 동안 잠을 자지 못한 상태로 그 상황이 악화되었다라는 내용이었죠. 그렇게 진료 기록과 진단서, 심리학적 검사 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합니다. 그리고 심신미약에 대해서 재판부가 정신감정을 해줄 것을 요청까지 했죠. 자신의 병명은 양극성 정동장애, 흔히 조울증이라고 부르는 질병이었습니다. 이에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통원 기록은 있지만 입원 기록이나 큰 치료가 없는 걸로 봐서 상태가 중요한지는 판단하기가 어렵다. 정신감정에 대한 요청은 검토를 해보겠다라고만 답을 했습니다. 중요합니다. 심신미약을 주장한 김씨. 이 재판이 끝나기 전에 마약에 대한 감정 결과가 무조건 나왔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4월 27일 검찰이 경찰에 요구한 그 보완 수사가 무려 4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런 답변을 보냈습니다. 구두로 수사를 하지 않는다.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마약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마약 범죄에 대한 부분을 혐의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예 사라져버리게 된 것이었죠. 자세한 내용은 구속이 됐던 바로 그 시간부터 출발했습니다. 12월 30일부터 요청을 했던 것이죠. 분명 첫 번째, 김씨는 마약류에 대한 투약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검찰에서 말이죠. 두 번째, 대검 정밀감정 결과 3번에 걸친 조사에서도 마약이 검출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망한 피해자의 위에서도 마약류가 검출됐습니다. 부검 결과서였죠. 즉 숨지기 3시간 내에 투약을 했을 정황이 높아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토대로 경찰에 요구를 했던 것이었죠. 12월 10일 이런 말까지 김씨는 남깁니다. 살해하기 4일 전에도 신종마약을 투약했다라는 자백까지 있었습니다. 2022년 1월 6일에도 검찰은 한 번 더 요청을 합니다. 3차 모발 감정 결과가 나왔는데 마약류가 나왔다라는 뜻이었죠. 그런데 경찰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국과수의 감정을 결과를 의뢰해본 결과 마약류가 미검출로 나왔다 해서 더 이상 수사를 할 수 없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과수에서는 마약이 검출되지 않았다라는 내용만 쓴 게 아니었습니다. 채취 부위, 방법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는 의견을 함께 제출했는데 이 내용은 그냥 빼버렸다라는 것이죠. 사전에 확보한 증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보완수서가 명확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이런 말을 합니다. 피고인인 김씨가 준강간 등 다른 의도로 피해자에게 마약을 투약시킨 뒤 살해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데 이걸 더 이상 증명하기가 어렵다라는 입장이었죠.
분명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버티고 있는 김씨. 마약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마약을 먹이고 준강간살인을 저지른 것이라면 형량이 어마어마합니다. 바로 사형, 무기징역만 가능하죠. 하지만 이게 빠지게 되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과는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재판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날의 사건의 진실은 어떠했을까요? 자,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은 한 가지의 내용이 빠진 내용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 있었던 상황, 그리고 피해자는 사망했습니다. 가해자의 말에 의거해서 많은 증거들을 확보하고 내용이 만들어진 판결문입니다. 하지만 이 판결문엔 한 가지 내용이 빠져 있죠. 마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2년 7월 14일 서울중앙지법에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김씨의 혐의는 단순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대마와 향정약품입니다. 2019년부터 가상화폐회사를 설립해 운영했던 김씨. 김씨와 피해자는 언제 만났을까요? 이들이 만난 건 2020년 8월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유흥주점에서 만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서로 사귀기로 한 뒤 2021년 2월부터 11월 초까지 함께 동거한 연인 사이였습니다. 김씨는 자신과 사귀는 그 피해자에게 더 이상 일을 나가지 말아라, 나와 그냥 함께 살자라고 이야기하며 동거 생활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2020년 12월경부터 김씨의 경제적 상황이 나빠지게 됩니다. 당시에 송파경찰서에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까지 당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렇게 동거하던 아파트의 월세, 바로 사건 현장 그 아파트입니다. 월세를 더 이상 지급을 할 수 없게 되는 처지까지 오게 되죠. 결국 2021년 6월부터는 아파트 월세를 피해자가 직접 내기 시작합니다. 이에 대해서 김씨는 계속 죽고 싶다라는 말을 반복하며 힘든 내색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집착하기 시작을 했죠. 피해자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그럼에도 이들은 몇 달간 교제를 이어가게 됩니다. 피해자는 그렇게 점점점 많은 빚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일을 하며 그 모든 것들을 갚아나가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이들은 점점점 지쳐가고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2021년 11월 초 피해자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쉬고 싶은데 자꾸 자신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집착하는 너 때문에 쉬는 게 아닌 것 같다라며 본가에 돌아가 있어달라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2021년 11월 9일 자신의 아파트 본가에서 지내고 있던 김씨였죠. 평소에 퇴근을 하고 연락을 하던 피해자가 21년 11월 15일부터 갑자기 연락이 잘 되지 않았던 게 이상하다라고 김씨는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11월 17일 아침 7시 서초구의 그 아파트로 돌아온 건 김씨였죠. 하지만 집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회사 김씨는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자신은 집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자 점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죽고 싶다라고 말하며 빨리 아파트로 돌아오라고 요구했지만 피해자의 입장은 무서웠던 상황이었습니다. 자기만 보면 죽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를 계속해서 집착하는 사람. 피해자는 결국 헤어질 걸 요구하며 거절하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달라는 부탁이었죠. 하지만 김씨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같은 날 저녁 7시 귀가한 피해자, 이들은 그때부터 실랑이를 벌이게 됩니다. 헤어져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 하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든 바꾸려고 했던 김씨. 결국 김씨는 과한 분노심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먹지요. 죽여야겠다. 그 시간은 불과 1시간 20분밖에 흐르지 않았습니다. 김씨는 부엌 싱크대에 있는 식칼을 뽑아 흔들며 우리는 오늘 함께 죽어야겠다. 나 혼자 죽으려고 했는데 그냥 같이 죽어야겠다라고 위협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갑니다. 피해자는 이에 놀라 현관문을 통해 19층 아파트를 나와 비상계단을 통해 18층으로 도망을 가려고 했습니다.
따라 나온 김 씨는 19층과 18층의 계단 사이에서 피해자를 배가 위로 향하게 눕힌 뒤 무려 3번이나 복부를 찌르게 됩니다.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고통 속에 몸을 뒤돌리자 등, 허벅지, 엉덩이 부분을 약 10여 차례 더 강하게 찔렀죠. 그렇게 피해자는 저항 의지를 잃게 됩니다. 김 씨는 아파트로 강제로 다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마지막 힘이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집으로 들어가면 정말 죽을 것 같다고 느꼈던 피해자. 격렬하게 저항하기 시작하자 그때부터는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더 이상 저항을 하지 못하게 만든 김 씨였죠.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곧바로 피해자를 끌고 아파트 내부 작은 방의 베란다를 향합니다. 통유리의 창문을 열고 피해자 뒤에서 겨드랑이 사이에 양팔을 넣은 뒤 다리를 걸쳐 19층에서 떨어뜨려 피해자를 살해합니다. 여기까지의 내용, 바로 김 씨의 주장을 통해 그리고 다른 증거들을 통해 카카오톡 내용을 통해 만들어낸 하나의 사건 당일 내역입니다. 여기엔 한 가지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 마약과 관련된 내용이었죠. 분명 피해자의 몸에서도 마약이 검출됐습니다. 이 마약, 누가 먹인 걸까요? 피고인인 김 씨는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자신은 오랜 시간 동안 우울증을 왔고 불면증을 시달리며 치료를 받고 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받게 됐고 자살 충동을 느끼는 상황에서 배신감이 들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해 결국 범행이 발생했으므로 심신미약이다라는 주장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 자수를 했으니까 자수감경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합니다. 그럼 정말 진짜일까요? 그의 진료 내역을 확인해본 결과 2004년 8월 10일 그의 진단명이 처음 나오고 14년 7월 25일까지 약물 치료를 받았던 게 확인이 됩니다. 그 뒤에는 잘 받고 있지 않다가 16년 11월 24일부터 21년 8월 2일까지 굉장히 간헐적인 치료만을 받고 있었죠. 분명 치료 사실은 어느 정도 인정은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패턴은 자기가 일이 잘 될 때는 받지 않았습니다. 일이 안 되고 힘든 상황에서는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죠. 심신미약, 범행 당시에 정말 그랬던 걸까요? 이에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진료 당시 기록을 보게 되면 망상이나 환각의 증상은 없었다는 점. 두 번째, 진료기록상에서도 타인에게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는 이런 충동을 조절 못하는 증상으로 보이지도 않음. 세 번째, 비상계단에서 찔린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옆집 사람이 나올 걸 염려해 강제로 집으로 끌고 들어가 떨어뜨려 살해한 걸 봤을 땐 분명 판단력이 저하되지 않은 상태다라고 본 것이었죠. 그래서 그의 심신미약은 기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소된 내용 중에 하나, 마약과 관련된 내용도 처벌건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마약을 구매하고 마약을 한 사실에 대한 부분만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그 연결고리는 수사가 되지 않아 사라져버렸죠. 판결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인은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흉기인 식칼로 10여 차례 이상 찔렀고 도망치려는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고 19층에서 지상으로 피해자를 떨어뜨려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별건이라는 뜻입니다. 피고인은 향정신성 의약품인 케타민과 대마를 매수하고 매수한 대마를 흡연하였는 바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으로 매우 크고 피고인이 케타민과 대마를 매수한 동기, 대마를 매수한 횟수, 시간적 간격, 일부 대마의 매수가 미수에 그친 경위 등을 살펴보면 이 죄책도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을 받은 적이 없고 사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으며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의 형량은 징역 25년형입니다.
분명 반성하고 잘못했다고 얘기했던 김 씨였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왜 그런 걸까요? 25년이 너무 많다고 생각할 걸까요? 그는 항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한 가지는 빠져 있었습니다. 마약이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 수 없다라는 점이죠. 왜 검찰은 준강간살인을 의심했던 걸까요? 4일 전까지도 마약을 했다 김 씨는 시인했고, 그리고 김 씨의 몸에서는 지속적으로 마약이 검출됐습니다. 피해자의 몸에서도 검출되었던 마약, 만약 이 마약을 강제로 김 씨가 먹인 것이라면, 그리고 그 이후에 준강간으로 의심할 만한 범행이 저질러졌고 뭔가 의식이 없고 저항이 힘든 상태의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 이후 19층에서 떨어뜨렸다면 구형 자체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사형과 무기징역, 바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을 겁니다. 이 사건의 진실은 정말 판결문 내용대로였을까요? 저는 당신이 몰랐던 사건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뒷이야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이 지금 들으신 대로 완벽한 내용들이 만들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연관관계가 끊어져 있는 느낌이에요. 왜냐면 피해자가 한 검출됐던 마약도 똑같이 가해자인 김 씨에게서 나왔던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펴보게 되면 아마도 수사가 들어가서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기 전에 약을 한 상태로 들어왔던 건지, 아니면 정황을 포착해봐야 되니까 들어와서 집 안에서 생긴 문제인 건지, 그리고 왜 둘의 마약은 같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출을 해서 조사를 해서 경찰 수사가 보완돼서 검찰로 넘어왔었어야 해요. 그래서 검찰은 그거를 토대로 확인했었어야 되는데 준강간 혐의라는 부분을 검찰이 얘기를 했다라는 걸 보면 그런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체액이나 타액 같은 게 부검 결과에 나왔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연인 관계에서 그런 것들이 검출됐다는 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마약과 관련돼서 강제성 결합되어 있었다. 중강간이라는 건 상대방이 뭐 술에 취했거나 약에 취해서 뭔가 저항력이 사라진 상태에서 발생했던 일들이에요. 왜냐면 피해자는 사망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이 부분을 지금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제로 만약에 먹였다면, 아니면 둘이 합의하에 먹였다면 그 상황은 지금 여기에 나온 내용과 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도 확인이 되지 않는다라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확인된 사실로는 헤어지자라는 말을 남겼다는 거죠. 카카오톡으로. 피해자는 헤어지자라고 한 상태였고, 그런데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들어온 상태에서 이제 사건이 발생을 했던 건데, 이 내용이 그 뒤에 게 확인되지 않았던 상황이고, 여기가 명확하게 이어지지 않는 수사가 없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제가 이 내용을 전해드리면서 댓글에 혹시 이런 말 달릴까봐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제가 늘 방송하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뭐 정치권에서 이야기하거나 이런 걸 방송에서 언급할 만큼 능력도 없고, 저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에게 전할 만큼 뛰어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각자의 생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생각이 다 다른 문제니까.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전체적인 걸 얘기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건만 놓고 봤을 때라는 얘기예요. 이 사건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대검찰청에서의 그 마약에 대한 게 검출이 됐고, 피고인이 이미 기소된 상태, 피고인이 검거된 상태에서 자기가 마약을 했다는 걸 인정했고, 부검 결과에서도 마약이 나왔던 상황이면 이 부분은 분명히 수사가 들어갔고,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았다라고 국과수에서 회신이 들어오고 그 밑에 이제 감정 부위에 대한 문제가 나왔으면 사실 이게 맞아요. 여기서는 이런 입장인데 대검에서는 어느 부분을 조사한 건지 좀 확인 좀 해달라라는 식으로 해서 다시 조사를 했었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계속적으로 시간을 끌다가 무려 4개월이 지나서야 구두로 수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명칭을 붙였다라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전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전체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뭐가 옳다 그르다를 얘기한다는 게 아니라 요 내용만 놓고 봤을 때 누군가의 죽음에 대한 부분이 완벽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약을 탔거나 아니면 강제적으로 약을 먹였거나 어떤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진 상황이에요. 얘가 얘기하는 거랑은 다른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세상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여러분한테 이 부분들까지 같이 해서 전해드렸던 거고,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들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